일본 열도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일본 내각이 굴욕적인 도장을 찍는 장면이 NHK를 통해 생중계됐기 때문입니다. 소재 비축분만 6개월치라며 자신만만했던 일본. 그들은 중국의 수출 통제가 시작되자 한국이 먼저 망할 것이라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한국 공장은 24시간 풀가동된 반면 일본은 단 3일 만에 국가 기능이 마비되어 버린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만한 제국을 무릎 꿇린 결정적 한방, 그 비밀을 지금 공개합니다. 내각정보조사실 통칭 나이초의 수석 분석관으로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시간은 바로 오전 8시 50분입니다. 갓 내린 파나마 게이샤 커피의 산미가 혀끝을 감돌고 통유리 너머로 도쿄타워가 마치 제 발 아래 있는 장난감처럼 내려다 보이는 그 순간이 참을 수 없을 만큼 좋았으니까요. 제 집무실 벽면을 가득 채운 12개의 모니터는 오늘도 어김없이 푸른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NHK, CNN, BBC, 그리고 한국의 YTN까지.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정보의 파도가 이 방 안으로 밀려들어오고 있었지만 저는 그 거대한 해일 속에서도 아주 평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에 들어오는 순간 모든 정보는 단순한 데이터 조각이 아니라 제가 조립하고 가공해야 할 부품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실장님, 베이징 쪽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정적을 깬 건 제부관인 타나카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녀석은 땀에 젖은 A4 용지 한 묶음을 제 책상 위에 내려놓더군요. 녀석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중국 상무부가 오늘 새벽 일본을 향해 중대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첩보 보고서였는데 붉은색 형광펜이 칠해진 문구들이 꽤나 자극적이긴 했습니다. 히토류 수출 제한, 반도체 소재 통제, 가용 가능한 모든 보복 수단. 하지만 저는 타나카가 내민 보고서를 굳이 펼쳐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그에게 되물었죠. 타나카 군, 자네는 외교가 뭐라고 생각하나? 네, 그건 국가 간의 신뢰와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틀렸어. 외교는 계산기야. 감정이 아니란 말일세. 저는 모니터 중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도쿄 증시의 니케이 지수가 완만하게 오르고 있는 그래프가 보였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지저대도 결국 일본의 기술과 자본 없이는 그들도 버틸 수 없다는 게 제 지론이었습니다. 놈들이 으르렁거리는 건 밥그릇을 더 달라는 투정일 뿐 진짜로 주인을 물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야. 그리고 중국 놈들이 만드는 반도체 장비? 그거 80%가 우리 일본제 부품이야. 걔들이 수출을 끊어? 그건 자기들 목에 칼을 꽂는 짓이지.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 리가 있나? 저는 웃으며 남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타나카 같은 젊은 친구들이 툭하면 위기니 리스크니 호들갑을 떠는 게 좀 우스웠습니다. 진짜 위기란 건 힘없는 약소국들이나 겪는 일종의 교통사고 같은 겁니다. 우리처럼 시스템이 완벽한 제국에는 해당하지 않는 단어였죠. 그때 중앙 모니터에서 다카이치 사나의 경제안보 담당상의 기자회견 장면이 송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특유의 강경한 어조로 마이크를 잡고 있더군요. 대만 유사시는 곧 일본의 유사시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화면 하단에는 실시간 지지율 그래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우상향 곡선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붉은색 전화기를 들어 여론대응팀 속칭 댓글부대의 팀장에게 연결했습니다. 들리나? 지금이야. 야후 재팬 메인 뉴스에 댓글 작업 시작해. 키워드는 강한 일본 그리고 중국에 굴복하는 한국이야. 그래, 비교 대상을 한국으로 잡는 게 제일 효과가 좋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3번 모니터에 띄워진 한국 관련 뉴스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서울의 광화문 광장에서 시위대가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촌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 좁아터진 반도에서 자기들끼리 아등바등하는 꼴이라니. 문득 2019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소재 세계 품목 고작 그 세 개의 수출을 막았을 뿐인데 한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던 그 짜릿한 승리의 기억 말입니다. 그때 한국 대통령이 비장한 표정으로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저에게는 그저 패배자의 넋두리로만 들렸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소재와 장비라는 뿌리를 쥐고 있고 한국은 그저 그걸 조립해서 파는 줄기에 불과했으니까요. 뿌리가 물을 끊으면 줄기는 말라 죽는 법.
이것은 자연의 섭리이자 거스를 수 없는 힘의 논리입니다. 걱정 말게, 타나카-군. 중국이든 한국이든 결국엔 우리 앞에 와서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어. 우리가 가진 이 기술의 도장 하나면 그들의 공장은 고철 덩어리가 되니까 말이야. 저는 책상 위에 놓인 결제 도장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차가운 흑단나무의 감촉이 손가락 끝에 전해져 왔습니다. 이 작은 도장 하나로 수만 명의 밥줄을 끊을 수도 살릴 수도 있다는 사실. 그 전능감이 제 척추를 타고 짜릿하게 올라오더군요. 창밖의 도쿄는 여전히 평화로웠고 긴자의 거리에는 쇼핑을 즐기는 인파가 가득했습니다. 중국의 경고 따위는 그저 지나가는 소나기조차 되지 못할 게 뻔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 평화를 깬 건 타나카가 들고 온 보고서도 중국 외교부의 성명서도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제 집무실의 12개 모니터가 일제히 붉은색으로 전멸하기 시작한 건 정확히 오전 9시 정각이었습니다. 경고음 전국 순시 경보 시스템 발령. 마치 심정지 환자의 심전도 모니터처럼 귀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기계음이 방 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찻잔을 저도 모르게 꽉 쥐었습니다. 본 차이나 특유의 얇은 찻잔 손잡이가 틱 하고 부러져 나간 건 바로 그 순간이었죠. 손잡이가 부러진 찻잔 파편이 바닥에 뒹굴었지만 그걸 치울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귀를 찢는 사이렌 소리와 함께 12개의 모니터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긴급 속보 화면으로 바뀌어 버렸으니까요. 중앙에 위치한 NHK 아나운서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평소의 침착한 톤은 온데간데 없이 쩍쩍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중국 상무부가 오늘 정오를 기해 일본에 대한 히토류 및 반도체 핵심 공정 가스 수출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예고 없는 즉각적인 조치입니다. 순간 사무실 안의 공기가 진공 상태처럼 훅 하고 빠져나가는 것만 같더군요.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멍하니 화면을 응시했는데 모니터 하단에 흐르는 자막은 제 기대를 처참하게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디클로로실란 수출 금지. 갈륨 및 게르마늄 선적 중단. 하나같이 일본의 반도체 공정을 멈춰 세울 수 있는 그야말로 급소 중의 급소들만 노린 품목들이었습니다. 실장님, 전화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타나카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붉은색 직통 전화기뿐만 아니라 사무실에 있는 모든 전화벨이 미친 듯이 울어대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가 마치 도쿄 전체가 지르는 비명처럼 들리더군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집어들었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건 욕설과 고함뿐이었습니다. 내각 관방 장관입니다. 비축분은? 자네들이 보고했던 6개월치 전략 비축분 그거 확실한 거지? 지금 당장 확인해. 장관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걱정 마십시오. 데이터는 완벽합니다. 라고 애써 큰 소리를 쳤지만 등줄기로는 차가운 식은땀이 한 방울씩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보안 서버에 접속해 물류창고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분명 제 기억 속의 엑셀 파일에는 보유량 181분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관리자 권한으로 실시간 재고 현황을 클릭한 순간 모니터에 뜬 숫자는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가용 재고 3.21.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180일이 아니라 고작 3일. 6개월치 예산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누군가의 뒷주머니로 사라졌거나 장부 조작으로 부풀려져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던 메이드 인 재팬 시스템의 썩어 문드러진 민낯이었던 거죠. 저는 당혹감을 감추기 위해 급히 독일의 화학 기업인 BASF의 한스 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럽 루트라도 뚫어야 했으니까요.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그가 전화를 받더군요. 오, 사에키. 연락 기다리고 있었네. 하지만 미안해서 어쩌나? 한스, 웃돈은 얼마든지 주겠네. 재고 있는 거 전부 보내줘. 지금 당장. 늦었어. 이미 사흘 전에 그쪽에서 전부 쓸어갔네. 현금 박치기로 말이야. 그쪽이라니? 중국인가? 아니, 한국. 삼성과 SK 구매팀이 전세기를 띄워서 유럽 물량까지 싹 긁어갔어. 자네들 첩보 라인에 구멍이라도 뚫린 건가? 전화가 끊어지는 뚜뚜 소리가 망치처럼 제 머리를 때렸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먼저? 도저히 믿기지 않는 정보에 혼란스러워하던 그때 오른쪽 벽면의 모니터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장면이 송출되었습니다. 민영 방송인 TBS가 도쿄 시내의 마트 상황을 생중계하고 있었는데 그 풍경이 가히 가관이었습니다. 시민들이 건전지와 생수를 서로 집으려고 몸싸움을 벌이고 계산대 앞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줄이 늘어서 있더군요. 평소 질서와 배려를 자랑하던 일본 시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생존 본능만 남은 아비규환의 현장이었습니다. 더 끔찍한 건 FNN의 보도였습니다. 도요타, 큐슈 공장, 가동 전면 중단 선언. 부품 재고 바닥. 협력업체 줄도산 위기. 화면 속 도요타 공장의 거대한 굴뚝에서는 연기가 멈춰 있었고 정문 앞에는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노동자들이 철문을 두드리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불과 30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장난감처럼 내려다보던 도쿄가 순식간에 통제 불능의 지옥도로 변해버린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이 벙커 같은 사무실에 앉아 숫자 노름이나 하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니터 속의 데이터는 모두 거짓이었고 제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무엇보다 독일의 한스가 말했던 한국이 다 가져갔다는 그 말이 가시처럼 목에 걸려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타나카, 차 대기시켜. 예. 어디로 가시려고요? 지금 시내는 시위 때문에 마비 상태입니다. 공항으로 간다.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일본의 심장이라는 큐슈 실리콘 아일랜드가 정말 멈췄는지 그리고 저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한국 놈들이 정말로 멀쩡한지 내 두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저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거짓된 보고서를 쓰레기통에 처박아버리고 방을 나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사가 아니었습니다. 무너져가는 제국을 바치기 위해 혹은 이미 무너졌음을 확인하기 위해 떠나는 장의사의 심정과도 같은 아주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관용 차량인 검은색 센츄리의 뒷좌석 문을 닫는 순간 외부의 소음이 차단되면서 잠시나마 정적이 흘렀습니다. 최고급 가죽 시트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가 평소라면 안도감을 주었겠지만 오늘은 그 냄새마저 마치 관 속에 갇힌 듯한 답답함으로 다가오더군요. 운전석에 앉은 야마모토의 뒷목이 땀으로 번들거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30년 무사고를 자랑하던 베테랑 운전기사가 핸들을 쥔 손을 저렇게 떨고 있는 건 처음 보는 광경이었죠. 실장님, 시내 도로가 엉망입니다. 우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풍경은 제가 알던 그 세련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편의점 앞에는 생필품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도로까지 밀려나와 있었고 경적 소리와 고함 소리가 방음 유리를 뚫고 들어올 기세였습니다. 넥타이를 맨 회사원들이 생수 한 병을 두고 멱살잡이를 하는 모습은 흡사 멸망을 앞둔 디스토피아 영화의 한 장면과 다를 바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억지로 시선을 돌리며 태블릿 PC를 켰습니다. 큐슈로 가는 가장 빠른 경로를 확보해야 했기에 방위성 협조를 얻어 자위대 헬기를 띄우기로 했습니다. 하네다 공항까지 가는 길조차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때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둔 개인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발신자 이름을 확인한 저는 미간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토 케이스케.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자 저와는 도쿄대 동기인 친구였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술이라도 마신 건지 녀석의 목소리는 혀가 잔뜩 꼬여 있더군요. 사에키. 뉴스 봤냐? 아주 난리가 났더구만. 케이스케, 나 지금 바빠. 농담 따먹기 할 시간 없네. 농담? 그래, 농담 같겠지. 나도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으니까. 녀석의 웃음소리에는 물기 어린 자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평소 냉철하기로 소문난 엘리트 외교관이 대낮부터 취해 있다는 건 무언가 심각한 일이 터졌다는 방증이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기사에게 볼륨을 낮추라고 손짓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베이징 회담 엎어진 건가? 엎어진 정도가 아니야. 사에키, 내 말 잘 들어. 나 오늘 외교관 인생 25년 만에 처음으로 투명 인간 취급을 당했어. 케이스케의 설명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의 수출 통제 발표 직후 일본 외무성은 즉각 항의 방문을 위해 베이징의 상무부 국장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속된 회담장에 들어선 일본 대표단을 맞이한 건 따뜻한 차 한 잔도 정중한 인사도 아니었습니다. 그 거만한 중국 국장놈은 소파에 삐딱하게 앉아
일본 외교관들이 들어오는데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양손을 바지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고개만 까딱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용건만 말하고 나가시오. 나는 바쁘니까. 상상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는 굴욕이었습니다. 아시아의 맹주를 자처하던 일본의 외교관이 고작 중국의 일개국장에게 그런 하대를 당하다니요. 저는 쥐고 있던 태블릿펜을 부러뜨릴 듯 움켜쥐며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개소리야. 당연히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야지. 그래, 그러고 싶었지. 그런데 말이야. 내가 진짜 비참했던 건 그 다음이야. 케이스케가 한숨처럼 내뱉은 말은 저를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가 회담장에서 쫓겨나듯 나오다가 복도 맞은편 VIP 접견실이 열리는 걸 보았는데 그 안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한국 대표단이 있었어. 한국?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와서 한국 특사단과 악수를 하고 있더라고. 테이블 위에는 최고급 다과가 차려져 있고 분위기가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화기애애하더군. 중국 국장이 우리한테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침을 뱉더니 한국 놈들한테는 허리가 부러져라 굽신거리고 있었어.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차별이 아니었습니다. 힘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우리가 2019년에 한국을 무시하고 조롱했을 때 그들은 칼을 갈며 힘을 키웠고 이제는 중국조차도 한국을 상전으로 모시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사익히 인정하자. 우린 졌어. 외교도 경제도. 이제 일본은 이류 국가야. 전화는 그 말을 끝으로 끊어졌습니다. 뚜뚜 거리는 신호음이 마치 제 심장 박동 소리처럼 불규칙하게 귓가를 때렸습니다. 저는 달리는 차 안에서 한참이나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 따위가 우리보다 위에 있다니 그건 데이터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수없이 되뇌었죠. 헬기장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도망치듯 자위대 헬기에 올랐습니다. 로터가 돌아가는 굉음과 함께 기체가 떠오르자 도쿄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라면 화려한 네온 사인과 빌딩 숲이 장관을 이루었겠지만 오늘 제 눈에 비친 도쿄는 회색빛으로 죽어가는 거대한 콘크리트 무덤 같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제 개인적인 정보망인 한국 측 조력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전 하버드 유학 시절 알게 된 한국인 김민석. 지금은 한국의 대기업 전략기획실에 있는 친구였죠. 놈이라면 한국의 진짜 상황을, 즉 한국도 사실은 힘들다는 위로의 말을 해줄 거라 기대했습니다. 신호음이 서너 번 울린 뒤 차분하다 못해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사익희상. 김, 자네 뉴스 봤나? 중국이 미쳐 날뛰고 있어. 한국도 타격이 크지? 소재 수급 때문에 라인이 멈췄다는 소문이 있던데? 저는 짐짓 걱정하는 척하며 떠보았습니다. 제발 그렇다고 우리도 죽겠다고 말해주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대답은 제 기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아, 그거요? 걱정해 주셔서 고맙지만 저희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너무 바빠서 문제네요. 바빠? 공장이 멈췄는데 뭐가 바쁘다는 건가? 아니요, 사익희상. 공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주문이 폭주해서 24시간 풀가동 중이거든요. 독일, 대만, 미국. 전 세계에서 일본 대신 저희 물건을 달라고 아우성이라서요.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흥분도 과장도 없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너무나 건조하고 침착해서 오히려 그게 더 소름 끼치더군요. 심지어 놈은 배경소음으로 들리는 기계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직원들의 활기찬 외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 이만 끊겠습니다. 아, 그리고 사익희상.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 쪽에 도와달라는 연락은 하지 마십시오.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라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럼. 전화는 매정하게 끊어졌습니다. 도와달라는 연락은 하지 마라. 그 말이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제가 부탁하기도 전에 거절부터 하는 그 태도. 그것은 철저한 승자의 여유이자 패자를 향한 가장 잔인한 무시였습니다. 헬기가 구름 위로 올라서자 아래쪽 세상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귓가에는 방금 들은 두 통의 전화 내용이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은 중국, 그리고 냉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린 한국.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안전벨트를 꽉 쥐었습니다. 이제 곧 제 눈으로 확인하게 될 큐슈의 현장이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지옥도가 될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잔인한 진실이라도 확인해야만 이 악몽 같은 상황을 타개할 0.1%의 가능성이라도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헬기는 굉음을 내며 남쪽으로 무너져가는 제국의 심장부를 향해 속력을 높였습니다. 헬기의 로터가 굉음을 멈추고 회전을 늦추자 구마모토 상공에는 기이할 정도의 적막만이 내려앉았습니다. 헬기에서 내려선 제 구두굽이 아스팔트 바닥에 닿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미간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도체 공장지대라면 을에 들려야 할 육중한 컴프레서의 진동음, 수천 대의 트럭들이 내뿜는 엔진 소리, 그리고 고압 수증기가 배출될 때 나는 특유의 쉬익하는 파열음이 단 하나도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거대한 콘크리트 무덤 위에 서 있는 기분이더군요. 축구장 30개 크기에 달하는 이 웅장한 TSMC 합작 제1공장이 죽은 고래처럼 숨을 멈춘 채 차가운 바닷바람만 맞고 있었습니다. 실장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달려나온 건 공장장 마츠모토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며칠 밤을 새운 듯 퀭했고 평소라면 티끌 하나 없었을 하얀 방진복 대신 입은 작업복은 땀과 기름때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깍듯하게 인사를 건네기도 전에 그가 다급하게 제 팔을 붙잡더군요. 그 소나기 힘이 얼마나 센지 제 팔뚝에 멍이 들 것만 같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전 라인이 셧다운 상태입니다. 지금 1분당 손실액만 3억 엔이 넘습니다. 도쿄에서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그의 고함 소리에 침이 튀었지만 저는 손수건을 꺼내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제 시선은 그 너머 굳게 닫힌 1번 게이트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으니까요. 진정하게 마츠모토 상. 가스는 비축 탱크에 잔량이 전혀 없다는 게 사실인가? 센서 오류일 수도 있지 않나? 제로입니다. 계기판 바늘이 바닥을 뚫고 내려갈 지경이라고요. 저는 그를 밀치듯 지나쳐 공장 내부로 향했습니다. 제 눈으로 저 거대한 기계들이 멈춰있는 꼴을 확인하기 전까진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의 기술력은 세계 제일입니다. 소재 하나 없다고 이 불침번 같은 거함이 침몰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패배주의자들의 망상이어야만 했습니다. 긴 복도를 지나 클린룸이 내려다 보이는 중앙통제실에 들어섰을 때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목구멍이 까칠하게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죠. 통유리 너머로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기계들의 장례식장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 ASML사에서 대당 3천억 원을 호가하는 최첨단 EUV 노광 장비 12대. 평소라면 영롱한 자외선 불빛을 내뿜으며 1초에 수십 장의 웨이퍼를 찍어내고 있어야 할 그 괴물들이 전원 코드가 뽑힌 가전제품처럼 까만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기계 위로 붉은색 경고등만이 규칙적으로 깜빡이며 이 공장의 심장이 멎었음을 시각적으로 경고하고 있더군요. 설명해봐. 이게 말이 되나? 고작 가스밸브 하나 잠갔다고 이 최첨단 설비가 고철이 된다고? 제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츠모토 공장장은 한숨을 내쉬며 중앙 모니터에 복잡한 배관 압력 수치를 띄웠습니다. 실장님, 반도체는 나노 단위의 싸움입니다. 중국이 끄는 초고순도 불화수소와 디클로로실란 없이는 웨이퍼 위에 먼지 하나도 닦아낼 수 없습니다. 순도 99.995%. 소수점 뒤에 9가 11개 붙는 이 12-9 등급의 가스는 전 세계에서 중국과 일본 그리고 그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그 뒷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하지만 애써 그 단어를 무시하며 반문했죠. 독일제는 바스프 제품을 쓰면 되잖아. 안 됩니다. 라인 세팅 값이 다릅니다. 독일제를 쓰려면 전체 공정을 갈아엎고 테스트하는 데만 6개월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우리 고객사들은 전부 떠날 겁니다. 아니, 이미 떠나고 있습니다. 마츠모토가 가리킨 다른 모니터에는 애플과 엔비디아 구매팀에서 보낸 독촉 메일이 붉은색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계약 위반, 손해배상 청구, 거래 중단 통보. 그 끔찍한 단어들이 제 망막을 바늘처럼 찔러대더군요. 저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었습니다.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2019년에 한국에게 똑같은 짓을 했을 때 그들은 죽는 신용을 하며 살려달라고 빌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공격자인 우리가 피를 흘리고 있는 겁니까? 한국 상황은 어떻지? 저는 쥐어짜듯 물었습니다. 마츠모토는 말없이 통제실 구석에 있는 대형 모니터의 채널을 돌렸습니다. 그곳엔 위성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신받는 한국의 뉴스 채널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현장 연결, 평택 반도체 캠퍼스 역대 최대 생산량 갱신. 화면 속 평택 공장의 밤은 대낮처럼 환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 구마모토의 칠흑 같은 어둠과는 정반대로 그곳은 마치 빛의 도시처럼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십 대의 대형 트레일러가 줄지어 공장 안으로 꼬리를 물고 들어가고 있었고 거대한 냉각탑 굴뚝에서는 하얀 수증기가 힘차게 뿜어져 나오고 있더군요. 이거 녹화된 자료 화면 아니야? 지금 전 세계가 소재 부족인데 쟤들만 저렇게 돌아간다는 게 말이 돼? 저는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습니다. 아니, 필사적으로 부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러자 마츠모토가 비소를 머금으며 리모컨을 눌러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실장님, 저기 트럭 번호판을 보십시오. 그리고 저 입구에 걸린 현수막을 보세요. 금일 생산 목표 초과 달성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라이브입니다. 화면 속 트럭 기사가 차창 밖으로 손을 흔들며 웃고 있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그 미소가 마치 저를 향해 우리는 끄떡없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아 속이 뒤틀렸습니다. 어떻게 쟤들은 멀쩡한 거지? 중국이 수출을 막았는데. 국산화입니다. 마츠모토의 대답은 간결했지만 그 무게는 1000톤의 납덩이처럼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2019년 우리가 수출 규제를 했을 때 한국은 미친 짓을 했습니다. 수율이 좀 떨어져도 돈이 수조 원이 깨져도 기어이 국산 소재를 테스트 라인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때 우리 기술진은 비웃었죠. 순도 99.9%도 못 만드는 놈들이 무슨 국산화냐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마츠모토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 속 한국 공장의 복잡한 파이프라인을 가리켰습니다. 그 지옥 같은 시간 동안 저들은 진짜로 해냈습니다.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이름도 없던 한국 중소기업들이 독자적으로 정제 기술을 완성해버린 겁니다. 지금 저 평택 공장 배관에 흐르는 가스는 중국제가 아닙니다. 100% 한국산입니다.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등 뒤에 있던 철제 의자를 간신히 잡아 몸을 지탱했죠. 2019년의 그 쾌감, 우리가 한국의 목줄을 쥐고 흔들었다고 믿었던 그 승리감이 실은 한국이라는 괴물을 깨운 각성제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통제실의 메인 스피커에서 날카로운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일본 민영방송 TBS의 뉴스 속보였습니다. 충격보고. 일본 소부장의 몰락. 한국은 나 홀로 호황. 앵커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화면은 잔인하게도 분할되어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왼쪽 화면에는 멈춰 선 이곳 구마모토 공장의 적막한 모습이, 오른쪽 화면에는 쉴 새 없이 돌아가는 평택 공장의 활기찬 모습이 실시간으로 비교되고 있더군요. 자막은 더 자극적이었습니다. 일본 멈춤 대 한국 질주. 이런 젠장. 당장 저거 끄라고. 제가 고함을 질렀지만 뉴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자가 마이크를 들고 한국 평택 공장 앞에 시민을 인터뷰하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인 청년은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일본이요? 글쎄요, 요즘 누가 일본 소재 쓰나요? 국산이 더 싸고 품질도 좋은데? 뭐 그쪽도 힘내라고 전해주세요. 하! 청년의 그 가벼운 웃음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나와 제 고막을 후벼 팠습니다. 모멸감.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뼈가 시릴 정도의 모멸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경쟁자라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우리를 안중에도 없는 과거의 유물 취급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쥐고 있던 태블릿 PC 스타일러스 펜을 책상에 내리찍었습니다. 팍 하는 소리와 함께 플라스틱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조차 저 거대한 TV 화면 속 한국 공장의 활기찬 기계 소음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실장님,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마츠모토가 창백해진 얼굴로 또 다른 태블릿 PC를 내밀었습니다. 방금 들어온 정보입니다.
인텔과 퀄컴이 차세대 칩 생산 물량을 전부 한국으로 돌리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도저히 입에 담기 힘든 단어를 내뱉었습니다. 공급망 안정성. 일본은 리스크 국가로 분류되었습니다. 리스크 국가.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제 이성의 끈이었을까요? 아니면 일본이라는 제국의 자존심이었을까요? 저는 비틀거리며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유리창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이 차가운 온도가 바로 지금 일본 경제의 체온이었습니다. 아래층 클린룸에는 수천억 원짜리 장비들이 시체처럼 누워있고 모니터 속 한국 공장은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 이 비현실적인 대비. 인정 못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데이터가 틀렸어. 쟤들이 저렇게 완벽할 리가 없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거의 웅얼거림에 가까웠죠. 제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고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위산이 역류해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화면 속 평택 공장의 굴뚝에서는 여전히 하얀 승리의 수증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수증기가 마치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비웃는 것 같더군요. 너희는 끝났어. 이제 우리 차례야. 라고 말입니다. 저는 주머니 속에서 진동하는 휴대폰을 꺼낼 힘조차 없었습니다. 화면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으니까요. 아마 도쿄의 총리 관저 아니면 경달련의 회장들이 저를 죽일 듯이 찾고 있겠죠. 하지만 제 눈은 오직 저 화면 속 눈부시게 빛나는 한국의 밤거리에 고정된 채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난 30년간 굳게 믿어왔던 일본 불패 신화가 산산조각 나는 아주 찬란하고도 잔인한 불꽃놀이였습니다. 구마모토 공장에 그 싸늘한 정막을 뒤로하고 도쿄로 복귀하는 헬기 안에서 저는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도쿄의 야경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 불빛들이 마치 꺼져가는 촛불의 마지막 발악처럼 위태로워 보였으니까요. 내각정보조사실 나의 벙커. 다시 돌아온 사무실은 전쟁터였습니다. 12개의 모니터는 여전히 붉은색 경고등과 긴급 뉴스로 도배되어 있었고 바닥에는 찢겨진 보고서들이 눈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전화기를 붙들고 고함을 지르거나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흡사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의 3등실 승객들을 보는 것 같아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습관처럼 중앙 모니터의 볼륨을 높였습니다. FNN의 뉴스 스튜디오가 비춰지고 있더군요. 앵커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정함을 잃고 날카롭게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믿기 힘든 소식입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결과가 방금 들어왔습니다. 화면이 바뀌고 두 장의 사진이 나란히 띄워졌습니다. 그것은 잔인할 정도로 명확한 계급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왼쪽 사진. 우리 일본 외무성 대표단이 중국 상무부 국장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 중국 국장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소파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양손을 바지 주머니에 찔러 넣고 우리 대표단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외교적 결례를 넘어선 명백한 하대였죠. 그리고 오른쪽 사진. 시진핑 주석이 한국 대통령과 나란히 서서 밝게 웃으며 셀카를 찍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테이블 위에는 중국이 엄격하게 통제한다던 히토류 샘플이 선물처럼 포장되어 놓여 있더군요. 앵커가 떨리는 목소리로 코멘트를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일본 대표단을 문전박대한 반면 한국 측에는 히토류 수출 제한을 예외적으로 해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아시아의 파트너를 일본에서 한국으로 교체하겠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저는 쥐고 있던 만년필을 책상 위로 던져버렸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났지만 제 귀에는 멍멍한 이명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굴욕감이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차오르더군요. 감히 중국 따위가, 감히 한국 따위가 우리를 이렇게 취급하다니. 하지만 감정보다 앞서는 건 의문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중국은 계산이 빠른 나라입니다. 단순히 감정 때문에 일본을 버리고 한국을 택했을 리가 없습니다. 분명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 저는 그 실체를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타나카, 썩 꺼져.
지금부터 이 방엔 아무도 들어오지 마. 저는 부관을 밖으로 내쫓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접속한 곳은 내각정보실에서도 국장급 이상만 접근 가능한 블랙 서버였습니다. 한국에 암호화된 외교 전문이나 기업 내부 문건을 감청하여 저장해두는 말 그대로 판도라의 상자였죠. 암호를 해독하고 한국의 대외비 폴더를 여는 순간 제 눈동자가 커졌습니다. 파일 하나가 붉은색으로 표기되어 있더군요. 파일명은 프로젝트 피닉스 데일 의존도 제로화 및 역공 시나리오. 작성일자는 놀랍게도 2019년 8월 우리가 수출 규제를 시작한 바로 그 다음 달이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내용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등줄기에 소름이 돋아 셔츠가 흠뻑 젖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국산화 계획서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을 완벽하게 고립시키기 위한 치밀한 덫의 설계도였습니다. 본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기술 자립이 아니다. 일본의 공급망을 대체하고 나아가 일본의 시장 지배력을 박탈하는 것이다. 문서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비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3년 전 호주와 베트남의 광산 지분 40%를 비밀리에 인수했던 겁니다. 우리가 중국산 원자재에만 목을 메고 있을 때 그들은 이미 제3의 루트를 확보해 두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문구는 그 아래에 있었습니다. 차세대 반도체 공정, 표준화 기술. 본 기술의 특허권은 대한민국이 독점하며 이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된다. 저는 헛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하하. 미치도록 허탈하더군요. 우리가 반도체의 뿌리라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한국은 이미 그 뿌리가 자라나는 토양 자체를 바꿔버린 겁니다. 이제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은 한국의 표준 기술을 쓰지 않으면 칩을 만들 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때였습니다. 제 책상 위에 있는 붉은색 직통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 표시창에는 게이 단련 회장실이라는 글자가 불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일본 재계를 움직이는 그림자 쇼군들의 호출이었습니다.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내각정보실 사에키입니다. 인사를 건넬 틈도 없이 수화기 너머에서 늙은 사자의 포효 같은 걸걸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사에키군. 자네 지금 상황 파악이 되나? 도요타, 소니, 파나소닉. 우리 회원사들의 시가총액이 오늘 하루에만 6조 엔이 증발했어. 6조 엔이라고. 회장님 그게. 지금 중국과 협상 라인을. 협상? 닥치게. 자네들이 걱정 없다. 비축분 충분하다고 큰 소리치지 않았나? 그 거짓 보고서 때문에 우리가 대비를 못한 거야. 그의 목소리는 점차 협박조로 변해갔습니다. 잘 듣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해. 총리께서도 곤란해하고 계셔. 국민들의 분노를 가라앉힐 희생양이 필요하다는 뜻일세. 희생양이라니요? 저는 데이터에 근거해서. 데이터? 자네가 그 엉터리 데이터를 만든 장본인 아닌가? 내일 아침까지 해결책을 가져오지 못하면 자네는 옷을 벗는 걸로 끝나지 않을 거야. 도쿄만 앞바다 구경을 하게 될지도 모르지.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습니다. 뚜 하는 기계음이 마치 제목을 조르는 카운트다운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한 채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비축분을 빼돌리고 장부를 조작한 건 관료들이었고 외교를 망친 건 정치인들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분석하고 보고했을 뿐인데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저에게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일본이었습니다. 문제가 터지면 해결책을 찾기보다 책임질 사람을 찾아 할복시키는 그 낡고 병든 습성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겁니다. 그 순간 제 모니터 화면이 갑자기 검게 변했습니다. 깜짝 놀라 키보드를 두드렸지만 먹통이더군요. 그리고 화면 중앙에 붉은색 팝업창 하나가 떴습니다. 시스템 접근 권한이 제한되었습니다.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제 계정이 잠긴 겁니다. 블랙 서버 접속 기록이 발각된 걸까요? 아니면 벌써 저를 잘라내기 위한 작업이 시작된 걸까요? 등 뒤에 출입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안 요원들의 구두 발자국 소리 같았습니다. 아! 정말 끝까지 비열하군. 저는 헛웃음을 삼키며 의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사방이 벽이었습니다.
중국은 수출을 막았고 한국은 기술을 독점했고 일본 내부는 저를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고립무원. 하지만 말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제 머릿속을 스치는 단 하나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까 읽었던 그 문서, 프로젝트 피닉스. 한국이 일본의 몰락을 예견하고 준비했다면 역으로 우리가 살 길도 한국에 있지 않을까?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 비록 그것이 썩은 동아줄일지라도 아니면 제목을 맬 교수대일지라도 지금은 그것을 잡는 수밖에 없다는 비참한 결론에 도달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먼지가 쌓인 구형 투지폰 하나를 꺼냈습니다. 도청을 피하기 위해 예비용으로 숨겨두었던 비상 연락망. 떨리는 손가락으로 기억 속에 묻어두었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제발 받아라, 제발. 제 자존심 따위는 이미 개에게 던져준 지 오래였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생존, 오직 생존뿐이었으니까요. 뚝, 뚝, 뚝.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저 건조하고 기계적인 연결음이 마치 제 남은 수명을 1초씩 갉아먹는 카운트다운 소리처럼 귓가를 때렸습니다. 땀에 흥건하게 젖은 손바닥 때문에 쥐고 있던 구형 투지 폴더폰이 미꾸라지처럼 미끄러질 뻔했지만 저는 두 손으로 전화기를 감싸 쥐며 기도하듯 귀에 바짝 갖다 대었습니다. 제 벙커, 아니 이제는 제 감옥이 되어버린 사무실의 두꺼운 방음문 밖에서는 이미 보안 요원들이 문고리를 부술 듯 흔들어대고 있었고, 사이키 실장, 당장 문 열어. 공무집행 방해 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하겠어 라는 고함소리가 둔탁한 진동으로 벽을 타고 전해져 오고 있었으니까요. 여보세요. 드디어 연결되었습니다. 3년 전 싱가포르 반도체 학회에서 우연히 명함을 주고받았던 한국반도체연구소의 수석연구원 최 박사였습니다. 당시엔 제가 기술 후진국 연구원이라며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인물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그가 제 목숨을 쥐고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최 박사님, 접니다. 내각정보실의 사이키입니다.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사이키상? 지금 이 번호로 연락하시면 곤란합니다. 뉴스 못 보셨습니까? 우린 지금 사실상 적국이나 다름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시베리아의 칼바람처럼 차가웠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승자가 패자에, 그것도 다급하게 걸려온 구걸 전화를 따뜻하게 받아줄 이유는 만무했으니까요. 그는 곧바로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저는 다급함에 갈라지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잠깐, 끊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거래를 제안합니다. 제가 가진 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 데이터요? 일본의 기술 데이터 말씀입니까? 죄송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이미 공정기술은 우리가 2세대나 앞서 있는데 당신네들의 그 낡은 데이터가 무슨 소용입니까? 기술 데이터가 아닙니다. 일본 정계와 재계가 지난 10년간 은폐해온 비자금 장부와 대중국 로비 리스트 원본 파일입니다. 이걸 한국 정부에 넘기면 당신들은 일본을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완전히 무너뜨릴 명분을 얻게 될 겁니다. 대신 제 신변을 보장해 주십시오. 수화기 너머에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1초가 1년처럼, 아니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지는 고통스러운 침묵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이제 문을 부수기 위해 소방도끼나 해머 같은 중장비를 가져왔는지 쾅! 쾅! 하는 굉음이 규칙적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단단했던 흑단나무 문짝이 비명을 지르며 쪼개지고 날카로운 나무 파편이 튀는 소리가 제 심장을 난도질하더군요. 30분 뒤 하네다 공항 제2화물터미널 C14구역. 화물기편에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1분이라도 늦으면 우린 떠납니다. 전화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은 채 짐승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살았습니다. 아니, 아직 산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나가야만, 저 공항까지 가야만 진짜 사는 것이죠. 하지만 문 밖에는 저를 잡아먹으려는 굶주린 하이에나 떼가 득실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서랍을 뒤집어 엎듯 뒤져 고용량 외장 하드디스크를 챙겼습니다. 셔츠는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등에 달라붙어 있었고 넥타이는 이미 목을 조르는 올가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해킹해 두었던 프로젝트 피닉스 문서를 닫으려던 찰나 제 시선이
문서의 가장 마지막 챕터인 부록 개발 일지 및 사고 현황이라는 폴더에 머물렀습니다. 호기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저를 그리고 위대한 일본 제국을 패배시킨 적의 진짜 실체를 확인하고 싶은 본능이었을까요? 저는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는 적들의 굉음을 배경음악 삼아 홀린 듯 그 파일을 클릭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데이터와 숫자 그리고 확률로만 파악했던 한국의 기술 독립. 그 차가운 결과값 이면에는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끔찍하고도 경이로운 인간의 피냄새가 진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서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당시 연구원들이 남긴 처절한 메모와 현장의 참혹함을 담은 사진들이 날짜별로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연구 일지가 아니라 차라리 전쟁터의 사망자 명부에 가까웠습니다. 2020년 3월 14일 고순도 불화수소 정제 4821번째 실패. 연구원 김땡땡 가스 누출 사고로 폐 손상. 응급실 이송 중에도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데이터 백업했냐고 팀장에게 물음. 미친 사람 같다. 아니, 우린 다 미쳤다. 2021년 7월 20일 일본 특허망을 우회하기 위해 기존 공정을 전부 파기하고 바닥부터 다시 시작함. 사흘째 잠을 못 자서 팀원들 눈이 퀭하다. 다들 좀비처럼 걷다가 실험대 밑에서 쪽잠을 잔다. 집에 들어가지 못한 지 6개월째. 오늘 박선임의 딸이 태어났지만 그는 영상통화로 아이 얼굴을 보며 소리 죽여 울었다. 하지만 아무도 집에 가겠다고 하지 않는다. 스크롤을 내릴 때마다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반도체 웨이퍼를 들고 있는 어느 연구원의 손을 클로즈업한 사진이었는데 저는 처음에 그것이 화상 입은 환자의 손인 줄 알았습니다. 그 손은 사람의 피부라기보다 거친 나무 껍질이나 짐승의 발바닥처럼 쩍쩍 갈라져 있었습니다. 독한 화학약품을 맨손으로 만진 탓인지 지문은 아예 닳아 없어져 밋밋했고 손톱은 까맣게 죽어 빠져 있었으며 곳곳에 붉은 반점과 물집 터진 자국이 선명하더군요. 그것은 아름다운 기술을 만든 손이라기엔 너무나 흉측하고 고통스러운 형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밑에는 연구팀장이 쓴 것으로 보이는 자필 메모가 붉은 펜으로 꾹꾹 눌러 쓴 듯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 대한민국은 다시 식민지가 된다. 총칼 없는 기술 식민지. 그것만은 죽어도 막아야 한다. 내 손이 썩어 문드러지고 내 폐가 녹아내려도 이 공정만큼은 반드시 성공시킨다. 우리 아이들에게 노예의 삶을 2등 국민의 서름을 물려주지 마라. 노예의 삶. 그 단어가 제 심장을 정통으로 찔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철저하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게 반도체 소재란 그저 돈을 버는 수단이자 타국을 지배하는 외교적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이익이 안 되면 포기하고 적당히 타협했죠. 이 정도면 됐어 라며 안주했습니다. 하지만 저들에게 기술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이자 존엄 그리고 핏줄에 새겨진 역사적 트라우마를 극복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겁니다. 2019년 우리가 그들의 뺨을 때리며 너희는 우리 소재 없이는 아무것도 못 만들어 라고 오만하게 조롱했을 때 우리는 건드려선 안 될 가장 뜨거운 영린을 건드린 셈이었습니다. 그들은 연구실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실험대 밑에서 쪽잠을 자고 피를 토해가며 그 7년이라는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냈던 것입니다. 슈퍼컴퓨터가 계산한 성공 확률 0%를 100%로 뒤집은 건 최첨단 AI도 막대한 자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식민지의 굴욕적인 역사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한국인 특유의 그 지독하고 무시무시한 한해 도끼였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질 정도로 비참한 패배감이 밀려왔습니다. 괴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상대한 건 단순한 경쟁기업의 회사원들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어깨에 짊어지고 덤벼드는 눈 돌아간 전사들이었던 겁니다. 그런 자들을 상대로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쾌적한 사무실에 앉아 최고급 커피나 마시며 일본의 기술력은 세계 제일이라고 자위했던 제가 데이터상으로 한국은 불가능해 라고 떠들었던 제가 얼마나 한심하고 초라하게 느껴지던지요. 쾅. 우지끈. 쾅. 마침내 육중한 방음문이 굉음과 함께 뜯겨나갔습니다. 경첩이 떨어져 나가며 문이 바닥으로 처박혔고 뿌연 먼지와 함께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내각정보실의 보안팀 그리고 경달련이 보낸 사병들이겠죠. 그들의 눈빛은 저를 씹어먹을 듯 살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사이키, 꼼짝 마. 그 자리에 손 머리 위로 올리고 무릎 꿇어. 국가보안법 위반 및 기밀 유출 혐의다. 보안팀장이 은색 수갑을 꺼내들며 저벅저벅 걸어왔습니다. 제 책상 위 모니터에는 여전히 한국의 프로젝트 피닉스 문서가 띄워져 있었고 그 속에 뭉그러진 연구원의 손 사진이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너는 무엇을 걸었느냐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양손을 드는 대신 재킷 안주머니에 있는 외장하드를 뼈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기이한 용기가 솟구치더군요. 저 한국 연구원들의 피 묻은 손을 본 이상 저도 이대로 저들에게 잡혀 개죽음을 당할 수는 없다는 오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저들보다는 더 치열하게 발버둥 쳐야 한다는 뒤늦은 깨달음이었죠. 체포? 웃기지 마라. 저는 책상 위에 있던 12개의 모니터 중 가장 중앙에 있는 무거운 모니터를 그들을 향해 힘껏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와장창.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유리가 박살나고 전선이 끊어지며 스파크가 튀었습니다. 사내들이 파편을 피하느라 주춤하는 그 찰나의 순간 저는 반대편에 있는 통유리 창문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이곳은 2층. 뛰어내리면 다리 하나쯤은 부러질지도 모릅니다. 운이 나쁘면 평생 저른바리로 살아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 한국인들은 손이 썩어가는 고통도 폐가 망가지는 고통도 견뎌냈습니다. 고작 다리 하나 부러지는 게 조국을 잃는 고통보다 크겠습니까? 잡아. 저놈 잡아. 쏴버려. 등 뒤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를 뒤로하고 저는 차가운 도쿄의 밤 공기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유리창이 깨지며 제 얼굴을 긁고 지나갔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일본의 엘리트 관료가 아니었습니다. 조국에게 버림받고 살기 위해 적국에게 구걸하러 가는 처참하고 비굴한 도망자일 뿐이었습니다. 쿵. 딱딱한 아스팔트 바닥에 몸이 처박히는 충격이 전신을 강타했습니다. 발목에서 우두둑 하는 소리와 함께 끔찍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비명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절뚝거리며 어둠 속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저는 생애 처음으로 가장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을 채운 건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반드시 살아남아라. 공항까지 가야 한다. 그래서 저 괴물 같은 한국인들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보고 확인하라. 그것이 몰락한 제국이 마지막으로 갖춰야 할, 아니 패배자가 승자에게 바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일 테니까 말입니다. 오른쪽 발목이 으스러지는 듯한 통증이 뇌수를 뚫고 올라왔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어 비명을 삼켰습니다. 절뚝거리며 뒷골목의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자마자 제가 방금 뛰어내린 내각정보조사실 건물의 깨진 창문 너머로 보안요원들의 손전등 불빛이 어지럽게 춤을 추는 것이 보이더군요. 그들은 마치 사냥개를 푼 것처럼 고함을 지르며 건물 주변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비구역 봉쇄해. 쥐새끼 한 마리도 놓치지 마.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30년 공직 생활 동안 쌓아올린 제 모든 존엄이 시궁창에 처박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불과 10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의 정보를 주무르던 실세였던 제가 이제는 살처분을 기다리는 쥐새끼가 되어 쓰레기 더미 옆에 웅크리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젖은 아스팔트 바닥을 기어서 골목 안쪽으로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양복 바지는 찢겨나갔고 최고급 이탈리아제 구두 한 짝은 도망치다 어디선가 벗겨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찢어진 발바닥 상처로 스며들었지만 그 쓰라림조차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오직 공포라는 두 글자로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골목 입구의 전광판에서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가 제 자신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박제되어 있는 것을 보고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긴급 수배, 내각정보조사실 사이키켄 국가기밀 유출 혐의로 도주 중. 정부 대변인, 그는 중국과 내통하여 일본 경제를 위기에 빠뜨린 주범. 발견 즉시 신고 바람. 하하. 헛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기가 막히더군요. 그들은 저를 제거하기 위해 단순히 암살자를 보낸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매국노로 만들어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매장해버리는 가장 잔인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택한 겁니다. 이제 일본 열도 어디에도 제가 숨을 곳은 없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물 한 병을 사도 택시를 타도 지나가는 시민들이 저를 알아보고 돌을 던질 테니까 말입니다. 저는 쓰레기 봉투 옆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악취가 코를 찔렀지만 지금 제 처지에 비하면 이 냄새는 차라리 향기로웠습니다. 적어도 이 쓰레기들은 누군가를 배신하거나 함정에 빠뜨리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끝났어. 모든 게 끝났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절망이라는 놈은 예고도 없이 찾아와서 사람의 영혼을 가장 밑바닥까지 갉아먹더군요. 제가 평생을 바쳐 충성했던 국가 휴가도 반납하고 가족도 뒤로 한 채 지켜왔던 대일본제국이라는 시스템이 위기의 순간이 닥치자 저를 가장 먼저 씹어 뱉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엘리트 관료가 아니라 그저 쓰고 버리는 건전지에 불과했던 겁니다.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최 박사와의 약속 시간까지 남은 시간은 20분. 하네다 공항까지는 차로 15분이 걸리는 거리. 지금 당장 뛰어나가 택시를 잡아도 모자랄 판이었지만 제 다리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다리보다 더 심각한 건 무너져버린 제 마음이었습니다. 가서 뭐하나. 한국에 이 자료를 넘긴들 내가 매국노라는 사실이 변하나? 어차피 일본은 망했고 내 인생도 망했는데? 패배주의가 독버섯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잡혀서 죽는 게 더 깔끔하지 않을까 하는 비겁한 유혹이 제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더군요. 저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외장하드를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차가운 금속 덩어리 하나에 제 목숨을 걸었다는 게 더덥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길 맞은편 셔터가 내려진 낡은 전파사 쇼윈도에 켜져 있는 TV 화면 하나가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위성을 통해 들어오는 한국 뉴스 채널이었는데 화면에는 여전히 불이 꺼지지 않는 한국 평택 반도체 공장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료화면으로 스쳐 지나가는 사진 한 장. 아까 제가 프로젝트 피닉스 문서에서 보았던 그 뭉그러진 손을 가진 연구원의 인터뷰 영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붕대를 감은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담담하게 말하더군요. 자막은 없었지만 저는 독순술이라도 하는 것처럼 그의 입모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매일 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그것은 지친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에 미친, 아니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영혼까지 태워버린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광기 어린 숭고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 아이가 일본어 교과서로 공부하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기술이 없으면 우린 또다시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손가락 3개를 바쳤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순간 제 뒤통수를 해머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 전신을 관통했습니다. 저 연구원은 손가락이 녹아내리는 고통 속에서도 후회 없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작 발목 하나 삐었다고, 명예 좀 실추됐다고 여기서 주저앉아 징징거리고 있는 겁니까?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단순한 수치심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뼈저린 자각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데이터와 효율만을 숭배해왔습니다. 손에 기름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에어컨 바람 아래서 펜대만 굴리며 세상을 지배한다고 착각했었죠. 하지만 진짜 세상을 움직이는 건 저렇게 손이 썩어가는 고통을 견디며 현장을 지키는 자들의 피와 땀이었습니다. 2019년 우리가 그들을 조롱할 때 그들은 울면서 칼을 갈았습니다. 2026년 우리가 자만하며 샴페인을 터뜨릴 때 그들은 묵묵히 그 칼을 휘둘렀습니다. 승패는 이미 그때 그 마음가짐의 차이에서 결정난 것이었습니다. 으아! 저는 짐승 같은 울음을 토해내며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부러진 발목뼈가 서로 부딪히며 끔찍한 통증을 만들어냈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그 고통을 씹어 삼켰습니다. 이 통증은 저 한국인들이 겪었던 7년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일어나. 사에키 켄. 네가 비록 매국노로 낙인 찍혀 죽더라도 적어도 비겁한 패배자로 죽지는 마라. 저는 찢어진 셔츠 소매를 뜯어 발목을 단단히 동여맸습니다.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건 우아한 엘리트의 자존심이 아니라 살아남아서 저들에게 복수하겠다는 처절한 도끼뿐이었으니까요.
저는 골목을 빠져나와 대로변으로 나갔습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빈 택시 한 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절뚝거리는 다리로 도로 한복판에 뛰어들어 차를 가로막았습니다. 끼익! 택시 기사가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퍼부으려다 피투성이가 된 제 몰골을 보고 입을 다물더군요. 저는 뒷좌석 문을 열고 몸을 구겨 넣으며 품 안에서 수표 뭉치를 꺼내 운전석으로 던졌습니다. 하네다 공항. 화물터미널. 15분 안에 가면 이 돈 전부 당신 거야. 손님. 뉴스에 나온 그 사람 아닙니까? 지금 경찰이. 신고하고 싶으면 해. 하지만 그 전에 엑셀부터 밟아. 내 목숨값보다 더 비싼 게 당신 차 뒷좌석에 타고 있으니까. 제 눈빛에 서린 살기를 읽었는지 기사는 마른 침을 삼키며 기어를 넣었습니다. 택시가 굉음을 내며 출발하자 등 뒤로 경찰차의 붉은 경광등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도쿄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하지만 썩어빠진 도시. 거짓말로 쌓아 올린 사상누각. 저는 이제 저 도시를 버립니다. 아니, 저 도시가 나를 버렸기에 나도 저 도시의 심장을 도려낼 칼을 품고 떠나는 겁니다. 재킷 안주머니의 외장 하드가 심장 박동에 맞춰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안에 담긴 건 단순한 비자금 장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피땀 어린 노력이 만들어낸 기술의 정수 그리고 그것을 무시했던 일본의 오만한 죄악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기다려라, 대한민국. 그리고 최 박사. 저는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풀어 던져버렸습니다.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당신들이 옳았어. 기술은 돈이 아니라 생존이었어. 나도 이제 그 생존을 위해 내 모든 것을 걸겠다. 택시는 도쿄만의 해안도로를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 하네다 공항의 관제탑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탈출구가 아니라 새로운 전쟁터로 들어가는 입구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으스러진 발목의 통증을 연료 삼아 제 영혼의 마지막 불씨를 태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저는 더 이상 일본인 사이키가 아닐 것입니다. 제국의 몰락을 증언하고 새로운 시대의 승자에게 무릎 꿇는 역사의 목격자가 될 것입니다. 택시가 하네다 공항 제2화물터미널의 철조망 게이트 앞에 멈춰 선 것은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바로 등 뒤까지 따라붙은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타이어 타는 냄새와 비릿한 바다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으로 저는 몸을 던졌습니다. 으스러진 발목이 비명을 질렀지만 지금 멈추면 끝이라는 공포가 고통을 마비시키고 있었으니까요. C14구역. 거기서 보안 요원들의 손전등 불빛이 제 등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절뚝거리며 컨테이너 박스 사이를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에 몇 번이고 미끄러졌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저 멀리 거대한 대한항공 화물기의 엔진이 예열을 마친 듯 웅장한 굉음을 내뿜고 있는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트랩 아래에는 낯익은 실루엣이 서 있었습니다. 최 박사였습니다. 그는 초조하게 손목시계를 보고 있다가 피투성이가 되어 굴러오듯 나타난 저를 발견하고는 짧게 혀를 차더군요. 정말 간신히 오셨군요, 사이키상. 약속. 지켰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품 안의 외장 하드를 내밀었습니다. 그는 그 차가운 금속 덩어리를 받아들고는 잠시 저를 응시했습니다. 경멸인지 연민인지 모를 복잡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고개를 끄덕이며 경호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태워. 지금 당장 이륙한다. 제가 화물칸의 차가운 바닥에 쓰러지듯 눕자마자 육중한 해치 도어가 닫혔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바깥 세상의 소음이 차단되었고 비행기는 곧바로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올랐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어두운 화물칸 안에서 저는 기체의 진동을 온몸으로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도쿄의 야경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을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이미 그 도시는 제 마음속에서 불타 없어진 지 오래였으니까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기체가 하강하며 덜컹거리는 충격에 눈을 떴습니다. 인천공항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차가운 수갑이 아니라 검은색 세단이었습니다. 최 박사는 말없이 저를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도쿄는 정전과 사재기로 아비규환이었는데 이곳 서울의 밤거리는 마치
SF 영화 속 미래 도시처럼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빌딩 숲 사이로 흐르는 네온 사인의 물결, 평온하게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 그것은 승자만이 누릴 수 있는 여유롭고 압도적인 평화였습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일본이 아시아의 주인이라고 믿어왔던 신념이 이 찬란한 야경 앞에서 먼지처럼 흩어지는 기분이 들더군요. 차는 서울 도심의 한 호텔 지하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곳은 최상층의 연회장이었습니다. 복도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지고 있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사이키상. 당신이 해야 할 마지막 역할입니다. 최 박사가 저에게 새 양복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는 찢어진 옷을 갈아입고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그가 가리키는 문을 열었습니다. 회담장 안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긴 테이블의 한쪽에는 한국 측 통상교섭 본부장과 실무진들이 여유로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반대편에는 주한 일본 대사와 경달련 부회장이 사색이 된 얼굴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자마자 귀신이라도 본 듯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사에키. 자네가 왜 여기에? 대사님 오랜만입니다. 도쿄가 좀 시끄럽더군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해결해드리러 왔습니다. 저는 그들 맞은편 한국 측 대표단의 말석에 앉았습니다. 일본 대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배신자 놈. 내 놈이 감히 조국을 팔아먹어? 당장 저놈 끌어내. 조국을 팔아먹은 건 제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들이지. 저는 품 안에서 외장 하드를 꺼내 테이블 중앙에 던졌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정적을 갈랐습니다. 이 안에는 지난 10년간 당신들이 비축물자 예산을 횡령해 만든 비자금 장부 그리고 이번 사태가 터지자마자 주식을 팔아치운 내부자 거래 내역이 전부 들어있습니다. 중국 상무부 관리들에게 건넨 뇌물 리스트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대사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집으려다 엎질러 버렸습니다. 이걸 지금 공개하겠다는 건가? 그랬다간 일본 경제는 회복 불능이야. 자네도 일본인 아닌가? 일본인이라서 이러는 겁니다. 썩은 환부는 도려내야 새살이 돋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부터 협상의 주도권은 제가 쥔 이 진실에 있습니다. 저는 시선을 돌려 한국 측 본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류 봉투 하나를 일본 대사 앞으로 밀었습니다. 잘 들으셨죠, 대사님? 우리 측 제안은 간단합니다. 이 서류에 서명하십시오. 그러면 사에키 씨가 가져온 저 판도라의 상자는 덮어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마지막 체면은 살려드린다는 뜻입니다. 대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내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몇 줄 읽기도 전에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조약이 아니라 항복 문서잖아. 군사 전용 금지에 매월 한국 조사관에 공장 사찰이라니. 이걸 승인하면 나는 매국노로 역사에 남을 거야. 그럼 관두시죠. 대신 저 비자금 장부가 전 세계 언론에 공개될 겁니다. 선택하십시오. 혼자 매국노가 되어 나라를 살릴지 아니면 다 같이 죽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 한국 본부장의 목소리는 서늘했습니다. 코너에 몰린 쥐. 지금 일본 대사의 꼴이 딱 그랬습니다. 그는 도움을 청하듯 경달련 부회장을 쳐다봤지만 부회장 역시 고개를 떨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미 게임은 끝난 겁니다. 그때 회담장 정면에 커튼이 걷히며 통유리 벽 너머가 드러났습니다. 그곳에는 CNN, BBC, NHK를 비롯한 전 세계 주요 방송사의 생중계 카메라들이 이쪽을 향해 렌즈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폭우처럼 쏟아졌습니다. 일본 대사는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가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전 세계가 이 역사적인 패배의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자, 시간이 없습니다. 대사님. 카메라가 기다립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사에게 만년필을 건넸습니다. 몽블랑 만년필. 그가 평소 자랑하던 독일제 명품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지만 만년필을 받아드는 손은 이미 패배를 인정한 자의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종이 위에 펜촉을 올리고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펜 끝이 미세하게 떨리며 종이 위에 잉크 얼룩을 만들고 있더군요.
그 짧은 침묵의 시간 동안 저는 2019년의 우리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우리가 한국에게 강요했던 굴욕, 무시, 그리고 오만. 보십시오. 이것이 당신들이 뿌린 씨앗의 결과입니다. 쾅. 마침내 대사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도장을 찍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낡고 오만한 제국, 일본이 무너져 내리는 굉음이자 새로운 질서가 탄생함을 알리는 총성이었습니다. 동시에 회담장 내의 대형 모니터에서 뉴스 속보가 터져나왔습니다. 속보, 한일 소재 공급 협정 체결. 일본, 한국의 깐깐한 기준 전면 수용. BBC, 도쿄의 일몰, 서울의 일출. 그 순간 일본 대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경달련 부회장은 머리를 감싸 쥐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무너진 등 뒤로 카메라 셔터 소리가 기관총처럼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기분 나쁜 승리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조국을 망가뜨렸다는 죄책감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썩은 이를 뽑아낸 뒤에 느껴지는 고통스럽지만 시원한 해방감이었습니다. 최 박사가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더군요. 수고하셨습니다. 약속대로 신변 보호는 철저히 해드리죠. 그리고 당신이 가져온 그 데이터 한국 반도체 연구원들 치료기금으로 써도 되겠습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어차피 그 돈은 그들의 핏값으로 만든 거니까요. 저는 대답 대신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회담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 끝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강이 물결 위로 비치는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고 있더군요.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일본에 있는 아내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여보, 뉴스 봤어. 당신 살아있는 거지? 그거면 됐어.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위도, 명예도, 조국도. 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을 지켜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실을 마주할 용기였습니다. 저는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얼굴, 헝클어진 머리, 찢어진 양복. 볼품없는 폐잔병의 몰골이었지만 지난 30년 동안 거울 속에서 보았던 그 어떤 모습보다도 당당해 보였습니다. 이제 이긴 72시간의 악몽은 끝났습니다. 내일부터 일본은 고통스러운 겨울을 맞이할 겁니다. 한국 조사관들의 감시를 받고 기술 종속국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야겠죠.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겁니다. 거짓된 영광을 버리고 진짜 실력을 쌓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차가운 진실을 깨닫는 시작 말입니다. 저는 서울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도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아주 밝고 선명한 별 하나가 머리 위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대일본 제국. 그리고 반갑습니다. 진짜 세상. 저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그 새로운 세상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제 발걸음 소리가 텅 빈 복도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뚜벅뚜벅. 그것은 패배자의 도주가 아니라 진실을 목격한 자의 무거운 행진이었습니다. 회담장의 그 소란스러운 소음을 뒤로하고 호텔 테라스로 나오자 1월의 차가운 서울 바람이 제 뜨거운 이마를 식혀주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향해 쏟아지던 수천 개의 카메라 플래시 잔상이 눈앞에 아른거렸지만 제 시선은 그보다 더 강렬한 빛을 뿜어내고 있는 도심의 야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대교들의 불빛이 마치 거대한 용의 비늘처럼 반짝이고 강남의 마천루들은 저마다 경쟁하듯 하늘을 찌르고 있더군요. 불과 3일 전 저는 도쿄의 집무실에서 이 도시를 하청업체의 도시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이 풍경은 몰락한 제국의 관료가 감히 평가할 수 없는 승자의 위엄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난간을 잡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공기에서조차 묘하게 다른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도쿄의 공기가 오래된 서류 뭉치에서 나는 쿰쿰한 냄새였다면 이곳의 공기에는 갓 깎은 쇠냄새와 뜨거운 엔진 열기가 섞인 치열한 생명력의 냄새가 배어 있었으니까요.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켜자 날짜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오전 05시 12분. 정확히 72시간. 지난 목요일 아침 전국 순시경보 시스템 경보음과 함께 시작되었던 제국의 붕괴가 바로 오늘 새벽 이곳 서울에서 마침표를 찍은 것입니다.
역사책에서나 보았던 왕조의 멸망이 이렇게나 짧고 허무한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전율로 다가오더군요. 저는 멍하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자문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거대한 차이를 만들었을까? 자본? 기술? 아니면 운? 아닙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진실은 그런 데이터 따위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까 제가 공개했던 프로젝트 피닉스 문서 속 지문이 닳아 없어진 연구원의 손. 그리고 노예의 삶을 물려주지 않겠다던 그 처절한 메모. 그것은 단순한 애국심을 넘어선 일종의 종교적 신념에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이익을 위해 일했지만 그들은 존엄을 위해 싸웠습니다. 우리는 매뉴얼을 믿었지만 그들은 불가능에 도전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기에 모든 것을 걸 수 있었던 자들의 도끼. 그것이 바로 슈퍼컴퓨터도 예측하지 못했던 한국의 진짜 무기였던 셈이죠. 후.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라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지금 두렵습니다. 단순히 제 앞날이 걱정되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버리고 떠난 일본이 앞으로 겪게 될 그 혹독한 겨울이 상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 일본의 공장에는 한국의 태극기가 찍힌 가스통이 배달될 것이고 일본의 엔지니어들은 한국 조사관 앞에서 머리를 조아려야 할 테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과응보. 7년 전 우리가 뿌린 오만의 씨앗이 자라나 우리 자신의 목을 조르는 가시덩굴이 되었을 뿐입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역사는 언제나 승자의 편이 아니라 준비된 자의 편이었던 것을. 문득 저 멀리 남산타워의 조명이 푸른색으로 빛나는 게 보였습니다. 그 푸른 빛이 마치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더군요. 이제 인정해. 시대는 바뀌었어. 저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다 찌그러진 담배 한 개피를 꺼냈습니다. 불을 붙이려다 문득 그만두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패배자의 쓰디쓴 연기를 들이마실 자격조차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저는 그 담배를 난간 위에 조용히 올려두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영광에 취해 안일하게 살았던 어제의 저 자신에게 바치는 마지막 향이었습니다. 동터오는 하늘 저편에서 붉은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도쿄의 일몰이 지나간 자리에 이제 막 서울의 일출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눈부신 광경을 바라보며 저는 패배자로서, 아니 역사의 목격자로서 마지막 경의를 표하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찢어진 재킷깃을 여미고 서울의 태양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것은 굴복이 아닙니다. 진짜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우리를 압도한 새로운 아시아의 주인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존경입니다. 축하합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바람이 잦아들고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저 빛 속으로 걸어나갈 것입니다. 비록 제 발목은 으스러져 절뚝거리겠지만 제 영혼만큼은 지난 30년 중 그 어느 때보다 똑바로 서 있음을 느낍니다. 거짓된 제국을 탈출해 진실의 땅에 도착했으니까요. 지금 제 시계는 아침 6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첫날 아침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오만했던 일본의 엘리트 관료 사에키. 그가 72시간 동안 목격한 것은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식민지의 아픔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우리 선조들과 연구원들의 피 맺힌 한과 도끼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소설이라고 폄하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겪은 역사는 소설보다 더 처절했고 우리가 이뤄낸 오늘은 그 어떤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한민국의 내일을 지키기 위해 땀 흘리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 영상을 바칩니다. 가슴 뜨거워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는 더 압도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